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찰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관찰일지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관찰일지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관찰일지 쓸 때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 그리고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관찰일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관찰일지를 쓰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찰일지를 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겠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항상 어떤 상황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 친구랑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 뭐 화장실에서 아니면 뭐 정리정돈을 할 때 어떤 상황이랑 항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해하려면 관찰일지를 작성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관찰하면 좋을지 잘 알고 있는 교사가 가장 가까이에서 영유아를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관찰 일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게 필요할지 개인별로 개인차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절한 교육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관찰일지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 놀이 지원 등을 통해서 교사도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도 보고 내가 이런 지원을 해줬더니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것들을 관찰일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찰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일화 기록의 형태로 관찰일지를 작성을 해요. 일화 기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유아의 구체적인 행동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는 방법인데, 아이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실험, 면접 이런 다양한 것들. 그 안에 관찰법이 있는 거고, 관찰법 안에 또 표본 기록, 시간 표지 이런 식으로 평정 척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건 일화 기록이라는 거 다들 배우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일화 기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관찰하는 교사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 느낌을 배제해야 돼요. 이 관찰법 일화 기록의 최대의 단점이 관찰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교사는 이 아이를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몇 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특성이나 이 행동을 왜 하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도 사실 있는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거라 이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 느낌을 배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찰일지는 최대한 즉각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행동을 보고 한참 지난 후에 혹은 내일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보여줬던 말투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성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랑 활동을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 몇 분만 지나도 사실 까먹기도 하고, 이 친구랑 얘기했었나? 이 친구랑 놀고 있었나? 이런 것도 사실 저도 작성해봤지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수첩이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즉각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관찰일지에는 당연히 누굴 관찰했는지, 관찰 아동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언제 관찰했는지 날짜, 시간 등을 적는데, 이러한 관찰일지 형태가 정해진 서식 같은 건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형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관찰일지에 적는다는 거 아시면 되고, 한번 관찰일지의 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옆에 보이시는 관찰일지 형식은 그냥 단순한 예시
일 뿐이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반에서 작성됐는지, 그리고 누구를 관찰한 것인지, 그 아이의 생년월일, 그리고 관찰자, 관찰한 교사의 이름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결제 받을 때 필요한 결제 도장 칸이고, 이런 식으로 놀이와 일상으로 구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관찰 내용과 놀이와 일상 구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관찰 일지를 쓰는 것도 어린이집마다 좀 다르실 거예요. 우리는 한 달에 뭐 2번 쓰라는데, 우리는 한 달에 뭐 누리 영역, 표준보육과정 영역에 준 거에서 뭐 6개 한 달에 쓰라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데는 또 놀이 영역을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쌓기 영역에서 노는 모습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고, 역할 영역에서 하는 놀이를 뭐 한 번 적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일지를 쓰는 이유는 다분히 또 아이들을 위한 거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이 많고 자세하게 쓸수록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거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을 한 교사가 보기 때문에 관찰일지를 이렇게까지 많이 작성하기에는 좀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서류할 시간도 사실 없고, 이쪽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관찰일지 기준은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관찰일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1-5-2 영역에서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실내외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평가제가 곧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 정도는 꼭 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결과를 놀이 지원이나 부모 면담 등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러면 관찰 일지를 몇 번 써야 되냐, 아래에 보시면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지표에서 월 1회 이상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만 써도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원장님의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관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이들을 위해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원마다 좀 다르게 작성을 할 수는 있지만,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월 1회라는 걸 일단 아시고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개월 이내 실시 기록을 본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관찰일이 6월 30일이다. 그러면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한 달, 이렇게 해서 3개월치 관찰일지를 보게 될 거예요. 3월 달에는 놀이에 대한 관찰을 하셨나 봐요, 선생님이. 날짜 적었어요. 그리고 요일과 시간까지는 좀 적기 힘들다 하면 시간 정도는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 몇 월 며칠에 관찰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은희가 관찰한 아동이에요. 은희가 교실을 두리번거리다가 땡땡이 친구인가 봐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곰돌이 인형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나도 이거 달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표시를 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작성을 한 거예요. 교사가 다른 곰돌이 인형을 가져다 주니까 인형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자장자장 애기 재워주는 놀이를 혼자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장자장 재워주다가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블록으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주고 거기 코 재워주는 놀이를 했나 봐요. 선생님들은 대충 교실의 느낌이나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여기 2번째 4월 달에는 3월에는 놀이를 관찰을 했으니까 이제 일상을 관찰을 하겠죠. 일상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상도 뭐 등원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양치질, 낮잠, 정리정돈하는 모습, 뭐 배변, 굉장히 일상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뭐 줄 서는 모습, 뭐 밥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일상이 될 수 있겠죠.
일상 중에서도 양치질하는 모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월 15일 날 작성됐어요. 땡땡이 은희가 양치질 차례를 기다리면서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섰어요. 근데 앞 친구가 빨리 나오지 않자 짜증을 부리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나 봐요. 그 친구가 나오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스스로 칫솔이랑 치약을 꺼내서 양치질을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교사의 견해, 생각, 느낌이 들어간 곳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짜증을 부리며, 물론 교사는 이 아이를 알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태로 이 목소리를 냈는지 알고 있지만 관찰 일지에는 최대한 이런 견해나 생각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는 건 이제 옳지 않다. 있는 그대로만 보여지는 그대로 묘사하듯이 쓰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매달 하나씩 관찰을 하다 보면 일지가 다 채워지겠죠. 3월, 3월은 놀이, 4월은 일상, 놀이, 일상, 놀이, 일상 이런 식으로 3, 4, 5, 6, 7, 8월 달 이렇게 관찰을 하면 1학기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1학기 동안 이 아이를 관찰한 모습을 토대로 총평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총평은 놀이는 잘했다, 일상은 이런 게 부족했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점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쓰시는 거거든요.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달에 놀이를 할 때는 친구한테 좀 양보도 못하고 혼자만 놀려고 하고 좀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만약에 보였는데 점점 5월 달에 놀이도 관찰하고 7월 때 놀이를 관찰하다 보니까 은희가 점점 친구들이랑 같이 노네, 협동해서 놀 줄 아네,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모습을 쓰시는 거고, 일상에도 변화가 보일 수 있겠죠. 영화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뗐다거나 엄청난 변화죠. 기저귀를 뗐다거나 밥 먹는데 많이 흘렸는데 점점점 밥 먹는 모습, 간식 먹는 모습 이런 모습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수저를 잘 들고 먹어서 흘리지 않아.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걸 1학기 정도 채워지면 교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총평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제가 평가제 지금은 관찰 일지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서 평가제 강의도 따로 하고 있는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관찰 일지를 쓸 때 해석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관찰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여기 없죠. 평가제에서 보고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해석이 중요하진 않겠죠. 이 그냥 관찰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학기 총평을 썼으면 2학기 때는 또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겠죠. 9, 10, 11, 12, 1, 2 이렇게 되면 2학기가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관찰을 마치고 또 이제 2학기 총평을 쓰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오는 변화, 아니면 2학기 동안에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1학기 내내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화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럼 그런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러한 지원을 해줬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아직은 조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 정도에 대한 것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관찰일지 쓰는 법을 알아봤고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관찰일지 여기 보이는 관찰일지 이 틀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여기 간략하게 내용도 좀 제가 넣어놨고, 거기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문의하시면 제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어린이집 서류 관련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